네, 안녕하십니까. 송민국과 주홍설 두 개 작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보니까 연군 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하, 이 사람이 이제 화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 이게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냈다. 정서가 되겠습니다. 송민국은 정철이 정쟁으로 인해 정치적인 싸움과 분쟁, 정치적 다툼을 이야기하죠.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낙향하였을 때 낙향했다는 건 시골로 내려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 연군 지사라고 이야기하죠. 충신 연군 지사의 특징은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가 반드시 신하거나 선비거나 남자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충신연군지사를 읽을 때 그 여성 화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임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는 노래하고 조금 차별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결국에 신하가 임금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도 그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 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보기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는 보기 두 개를 둘 다 잡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33번 문제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라고 하는 시의 주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줬던 그런 힌트를 제공했던 보기였다면 34번 문제의 보기는 이 시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송미인곡의 주제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연군지정을 노래하고 있을 거야 라는 힌트를 33번에서 제공했다면 34번에서는 그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할 때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할 건데 그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될 거야 라고 하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대화체로 두 명의 인물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시가 전개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인물을 먼저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심 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 쉽게 얘기하면 진짜 화자죠. 작가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은 어떻게 또 나뉘냐면 보조적 인물과 대립적 인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조적 인물은 말을 이끌어내거나 위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보조적 인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과 대립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인물들을 대립적 인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적 인물과 대립적 인물의 공통점은 주변 인물이라는 것. 그러나 차이점은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를 읽지 않아도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가 중심 인물이고 너가 주변 인물이라고 했는데 1번 선지와 3번 선지는 말을 이끌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이 인물을 주변 인물 중에서도 보조적 인물로 본 것인데 요 2번 선지는 대립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 2, 3번 선지가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 인물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줬는데 둘 다, 그 기능을 둘 다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럼 너라는 인물이 보조적 인물이 되는 건지 대립적 인물이 되는 건지 갈라지지가 않고 짬뽕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번, 3번이 보조적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번 선지만 대립적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작품을 읽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말의 의도, 그 발화 의도는 뭐였냐면 바로 중심 인물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대립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대립이 아니고 역시 보조적 인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들만 적절할 것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 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후속작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지었던 작품 이름이 바로 삼이인곡이죠. 이 삼이인곡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고전시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이인곡보다는 송미인곡이 조금 더 재밌긴 해요. 뭔가 시로서, 문학으로서 조금 더 잘 썼다. 조금 더 특히 현대인들이 읽기에 좀 재미있게 썼다. 구성이 참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작품이 송미인곡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송미인곡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유명하지 않은 고전시가 작품들, 좀 해석하고 독해하기에 까다로운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2 때부터는 뭐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이인곡, 누항사, 만원사 이런 이제 어려운 가사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사 작품들을 우리가 뚫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하나의 발판으로서 우리가 지금 송미인곡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 또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여기까지가 바로 갑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갑을 명정할 때 그 갑이거든요. 먼저 나오는 여자다 보니까 갑녀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갑녀가 하는 말을 하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와 너로구나부터가 바로 을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녀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이 각시가 바로 을려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갑녀가 바로 주변 인물이 되는 거죠. 천상 백옥경, 이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즉 하늘 세계에 있는 궁궐입니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이런 백옥경 혹은 봉황루 혹은 광한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로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바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 뭐 경복궁 정도가 되겠죠. 창경궁일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각시야 이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갑녀가 길을 걷다가 을려를 보게 돼요. 저 사람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어디서 봤는데 하고, 그렇지, 쟤 백옥경 살던데 어찌하여 거기를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 보러 가는 거야? 라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을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녀와 을려의 전직 직업이 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옥황상제 옆에서 시중을 들던 선녀들입니다. 둘 다 백옥경에 살고 있던 선녀들인데 을려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야, 너 백옥경은 왜 이별하고 누구 보러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다 저문날, 하강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노을이 지는 그 시간, 바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 그 다음에 쓸쓸함,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이런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밤 10시, 11시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두세요. 을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로구나. 내 사설 좀 들어보. 야,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자기의 몸짓이겠죠? 임의 사랑 받을 만 할까만, 임의 사랑을 받을 만 했었는데 어쩐 일로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너로다 여기신 주체는 바로 옥황상제, 즉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얼굴과 거동이 사랑받음직했는데 어쩐 일로 갑자기 나를 보시고 그래, 너로구나, 너 왔니?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우리 군 뜻, 군이라고 하는 접사에다가 뜻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파생어죠.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접사의 뜻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나쁜 뜻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여전히 임은 나를 사랑해준다고 그래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양과 교태를 계속 부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반가워하실 줄 알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연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 공감이 갈 겁니다. 마음이 좀 식었어, 정이 좀 떨어졌는데 상대방 쪽에서 오히려 더 애교 떨고 아양 부리고 교태 떨고 이러면 더 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달라짐을 느낀 겁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바로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이러한 정서를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을려가 초조한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왜 저러시지? 왜 그러시지?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네, 자기의 탓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탓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임금님 탓을 이렇게 시에서 해버리는 순간 잡혀가겠죠. 목이 댕강 날아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죄다, 내 탓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밀당을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거겠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허물하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러워 풀처 헤아리니. 자, 서러워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을려가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지금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서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전엔 갑자기 자기죄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조물주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이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운명론적 사고, 숙명론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임금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유학자의 자세가 은근하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물주의 탓이야. 어쩔 수가 없었다. 운명이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조물의 탓이라고 했을 때 자기 탓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탓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뭐 하늘 원망 안 하고 사람 원망 안 하겠다는 건 딴 사람 욕할 건 없다. 이 정도 의미고요. 재밌는 게 하늘 원망 안 하겠다고 하고 바로 조물주 탓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모순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을려가 한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감녀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 생각 마시오. 바로 위로하는 대목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을려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화체죠. 맺힌 일이 있소이다. 내가 마음속에 가슴속에 맺혀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와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은 몇 날일꼬. 물 같은 얼굴은 임금님의 아름다운 얼굴. 근데 그것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라고 하면서 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감녀가 위로를 하자 을려가 아니야 가슴속에 맺혀있는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임금님의 얼굴이 얼마나 푸석푸석해지셨을까 너무 힘드신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임에 대한 충정을 지키며 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을려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벽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얘도 서리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서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벽 푸른 등은 빛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처지는 너무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빛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푸른 색깔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정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색채어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벽 푸른 등은 얘를 보고 나니까 어때요? 더 화자가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이입은 아니겠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잠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중략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을려가 너무나 외로워서 등산을 혼자 가요. 근데 산에 가서도 임금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 돼! 이러고 다시 바닷가, 강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라도 좀 힘들게 해야지 원래 그 고통스러운 걸 조금이나마 입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가에 가서 빈 배가 걸려 있는데 그 빈 배를 보면서 또 임금님 생각을 합니다. 와, 저 빈 배가 나의 처지와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 하루 종일 체력은 좀 고갈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잠에 잠깐 드는 순간입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라도 임을 보게 됩니다. 잠을 통해 이제 꿈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우리 알겠지만 보통 시에서 욕망의 분출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토록 원하고
가장 깊이 사모하던 것이 꿈속에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을려는 이 꿈속에서 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꿈이 바로 임과 화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재회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 재회의 매개체인 꿈의 어떤 한계점도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가상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꿈에서 깨는 순간 밀려오는 쓸쓸함, 더 큰 쓸쓸함이겠죠.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이제 꿈은 긍정적 시어로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꿈을 통해 그렇게 임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닭울음, 원래 원문에는 개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닭소리. 이 닭소리가 꼬꼬댁 울어버리면서 꿈에서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정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닭울음은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닭울음은 세모로 잡아주시고 꿈은 동그라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옷 같던 얼굴은 위에서 물 같던 얼굴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반이 넘게 늙었구나. 바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금님 옆에서 잘 보필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의 얼굴이 나빠진 걸 보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살회자하니. 마음에 먹은 말씀 이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정도의 의미겠죠? 그것을 실컷 살회려고 합니다. 살회다는 아뢰다보다도 조금 더 높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르다 이 정도는 이제 말하다의 의미죠. 높임 표현은 아닙니다. 이르다. 근데 그거를 더 높여주면 아뢰다, 살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하가 임금님한테는 아뢰다, 살회다 라고 하는 서술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회자 하니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주룩주룩 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정을 못 다 풀고 내 마음속 정을 다 못 풀고 목이 막 메어오는 그 순간에 방정맞은 닭울음 꼬꼬댁 잠을 어찌 깨었던 곳.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그래서 허사, 헛되구나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와 이런 것들을 우리 감탄사기 때문에 영탄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나를 좇을 뿐이로다. 여기서 그림자는 쓸쓸함의 이미지겠죠. 말하자면 임이 아니라,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는 말 그대로 가짜 대상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사라져 나거리나 되어서. 자, 나거리 되고 싶어 합니다. 임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뭐뭐라 나오면은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창 밖에서 임금님을 바라보고 또 임금님께 달빛을 내리쬐어주고 싶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감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각신님, 달이야커녕 굳은 비가 되세요. 달 말고 비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달과 비가 어떻게 대비대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들인지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소극적으로 전달하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비출 수밖에 없는 거리감이 먼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비는요, 우선 어깨 위에 바로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시어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작품을 가사라고 하잖아요. 가사 작품의 음수율하고 음보율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는요, 이 시조, 즉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행짜리 시 있죠. 그 시조를 길게 느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율하고 음보율은 이 가사의 시조와 가사의 음수율, 음보율은 시조의 음수율, 음보율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조와 가사의 음수율은 먼저 3, 4조입니다. 그래서 3글자, 4글자가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보율은 4음보입니다. 그래서 한 줄이 4번의 호흡에 끊겨 읽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볼게요. 임계신 창 안에 반드시 피출이라. 3글자, 4글자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4번의 호흡에 끊겨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3, 4조의 사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조의 종장 부분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3543으로 다릅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만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에서도 이 송미인 곡에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따오고 있다. 그래서 3543 하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길어지는 그러면서 약간의 변칙적인 리듬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 당연히 나왔었고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면 당연히 강조됩니다.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서리법을 사용하면 무조건 강조가 되기 때문에 1번 정답이고요. 자, 점층적 방식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가에서 점층법이 사용된 적 없었고요. 감각적 심상 당연히 사용됐죠.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지 않은 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대상을 예찬했느냐? 이러면 틀립니다. 임금님을 예찬할 때 첫 번째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한 대목이 있었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시에서 임금님을 예찬한 적이 있었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연군 지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임금님 예찬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대목과 구절이 있었는지 직접 찾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에서는요, 임금님을 예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드러나는 표현이 뭐 여기 정도거든요. 물 같은 얼굴이랑 옷 같던 얼굴. 근데 이게요, 임금님을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과 임을 예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감탄, 그 대상에 대한 놀라움, 이런 정서 표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뭐요, 대단하구나, 어쩌고저쩌고 하구나, 이 정도의 표현들이 있어야만 예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반어법 이 시에서 없었고요. 명령적 어조를 통해 뭐뭐 해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명령적 어조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없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군 지정이니까 어떤 간신들에 대한 비판 있겠지, 추측하지 마시고 항상 대목을 통해, 구절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짬뽕처럼 다 섞어가지고 맞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자, 33번 문제 2번 선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조물의 탓이라는 화자의 한탄을 통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일치하죠. 작가가 자신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뭔 소리입니까? 조물주랑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바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 오히려 사람이라 허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은 아까 풀었었고, 그 다음에 35번은 이제 나를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은 권근의 주홍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로 끝나는 애들은 현대 이제 문학갈래로 보면 수필이잖아요. 결국에 무슨 설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일상적인 경험이나 구체적 경험을 통해 그것을 유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어떤 보편화된 법칙이나 교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주홍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로 끝나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손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는 거죠. 나그네라는 뜻인데 손님 할 때 그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 혹은 객 혹은 나그네, 이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항상 뭔가 모자랍니다. 뭔가를 잘 몰라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통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인물로서 아주 똑똑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엘리트가 한 명 나오죠. 그리고 얘가 바로 작가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에서도 주홍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고 이 손이 주변 인물이 되는데, 얘네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손이 어떤 이야기를 하자 주홍이 아유 답답해, 너 뭐 또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침을 줄게, 뭐 좀 알려줄게,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주홍설, 슬견설, 그 다음에 보망설, 그 다음에 이욕설, 다양한 설, 그런 고전 수필 작품들이 많은데 읽을 때마다 재수없어서 못 읽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끝내버리거든요. 이 수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손이 야, 니 왜 배에서 사니? 너 이런 거 다 없잖아. 결국에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거야. 백척간두라는 사자성어 알아두세요. 목숨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위험한 데서 사니까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그러니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건데 왜 그렇게 맨날 물에서 사는 거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홍이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통념을 항상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 논리를 깨부수는 인물 한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랑 원래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이다. 그래서 편안한 데 살면 쓸모없게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평형을 잡아야만 돼. 중용의 태도죠. 나는 배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추와 확장이 일어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간 세상을 이제 부정으로 보는 거죠. 속세로 보면서 거기에서 떴다 잠겼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배 위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네들 후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결국에 죽는 자가 많잖아. 그러니 어찌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서리법이죠. 나는 위태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홍이 하고자 했던 말은 너네 평탄한 데서 살면 느긋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서 위태롭게 되는 거야. 이거죠. 니네 그렇게 속세에서 살면 흐트러지고 위태로워질 거야. 근데 나는 어때? 험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그래서 오히려 든든하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역설적 발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험한 데서 살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돼서 더 위험하지 않게 사는 거죠. 그런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5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한 것들은 그냥 읽어봐 주시고요. 네, 3번 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귿이 풍랑이 거세게 인다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풍랑이라고 하는 건 외적 조건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중용의 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인다 하더라도 나를 뒤집을 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 아니죠. 오히려 나는 위태롭지 않다. 오히려 나는 위태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아. 니네가 위태로운 거지. 뭐 이게 이제 주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